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경숙 의원실 김혜리 비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시청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기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상 축사로는 함께해 주시지 못하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윤우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원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자료집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양경숙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예정되었던 토론회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제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영상 토론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토론회 축사를 보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윤우덕 기획재정위원장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구제의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박청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님,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75.6%, 국민 순자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주택 시장은 투기적 수요 증가로 과열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의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가 급증하였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주택시장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시장 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소폭 확대시키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나온 고견들을 정리하여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감독기구 설치 법안을 대표로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인데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급하게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토론회 중에 잠시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용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지리학과의 김용창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요된 미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잠시 오늘 그 토론 진행에 대해서만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가 끝나고 나면 구재희 소장님께서 약 한 23분 내외로 그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토론 패널 분들은 그 나간 문건에는 13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혹시 모르니까 10분 내외로 그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임재만 교수님께서 그 다음 토론에 또 좌장이 있어서 먼저 이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토론 순서는 임재만 교수님을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양경숙 의원님께서 또 마무리 발언 말씀을 하실 그런 순서가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토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의 그 어려운 토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쟁점이 상당히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상당히 의미가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경숙 의원님께 무엇보다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늘 그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고 아마 한동안 상당히 시달리실 것 같은데 그 우리 구재희 한국 납세자 권리 연구소장님께서 그 발제자를 말체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해주실 또 사계 최고의 권위자들을 이렇게 다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임재만 교수님, 제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임재만 교수님, 요즘 또 가장 핫한 교수님이십니다. 예, 임재만 교수님 오늘 토론자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이 분야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청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가장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최은영 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으시면서 활발한 시민운동은 물론 그 최고의 그 정책적 대안을 그 제출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김태근 그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발언 요거로 마치고 이어서 바로 시간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구재희 소장님께서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문서를 쭉 봤는데 가능하면 구체적인 대안 중심으로 그 발제를 해주시는 게 오늘 토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적 대안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3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구재희입니다. 오늘 인쇄물도 있는데 저희가 PPT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 부동산 시장의 패닉, 그리고 국민의 분노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시장에 묻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묻고 있고요. 정치인들한테 또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서 사후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2번째, 세 번째라는 사후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없고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후 약방문이나 부동산 투기 이익이 확정된 상태, 임시 변통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우리 국민들이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내 집장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그런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강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와 감독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도입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설 감독기구의 필요성과 기능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설 감독기구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구를 도입할 시에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물론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시장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자동 조절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국민이 있어서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우리 국민계정의 55%, 토지만 해서도요. 그리고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을 주요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에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집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4%에 달하고요. 그에 반면에 자가 보유한 비율은 58%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 정도의 국민이 자기 집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반 정도의 국민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에서도 월세로 전환돼서 임대차 시장도 크게 변모했습니다.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주택 가격은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PIR 비율은 서울은 11.6배에 달합니다. 11년을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놔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시장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감사 없이 자유 방임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과 민간 주택 공급 창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투기를 인정하는 눈감아주는 그런 신사협정을 맺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 투기 이익이 확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집값은 반복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후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투기자들은 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투기 이윤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이쁘게 색깔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각 정부마다
부동산 시장과 집값이 폭등했었던 시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좀 침체됐던 시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물론 순환적이지만 상당한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상시적인 시장 관리를 방치했던 그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부동산 3법을 제정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서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정국이 되고 집값이 폭등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색깔로 치러져야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후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서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 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수급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해왔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은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투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예방입니다.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부격차나 자원의 왜곡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갈등, 사회 갈등이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고 이 기구는 규제기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권도 필요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 기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상시적 시장 관리 기능과 통합적인 투기 통제 기능, 효율적인 시장 참여자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시적으로 시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준동하고 부동산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전자거래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 관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투기 단속 기능, 이것을 통합적인 투기 통제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기능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없어서 감독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 시장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감독권을 행사할 대상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기능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부동산 전자거래소 설치 아닙니다. 지금같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국민들이 부동산 계약서, 거래 대금 지급 등을 불안정하게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지우면서 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매물이라든지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투자 계약, 그 다음에 대금 수수, 에스크로 방식에 의한 대금 수수,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세금 납부, 등기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동산 시장 관리가 충분할 것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감독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금융감독원처럼 감독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을 감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이 은행이나 보험, 증권회사,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 시장 중개자들을 검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비중이 높아갈 겁니다. 현재 리츠만 해도 260개, 자산 규모는 54조에 달하고 사모펀드는 1214개에 46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업체들 2300개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42만 명 자격자에 개업자가 10만 명입니다. 간평사는 2,800명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을 제대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합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도입 방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투기 단속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라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분석원과 유사합니다. 정부 내에 지금 단속 조직인 국토부의 대응반을 15명에서 40명 정도로 늘리고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안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개편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이 물러나고 시장에 시그널을 줄지 의문입니다.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투기 단속도 일시적인 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반민반관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안입니다. 정부 조직은 아닙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총리실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모니터링,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검사와 감독권,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에 대한 통합적인 감시 감독, 그 다음에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 지금 감정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공시가격 객관적인 평가와 시장 가격조사, 이런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에게 강력한 투기 근절 정책 신호를 줄 수 있고 체계적인 투기 예방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을 따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의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정보조직법을 개정해서 외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투기 단속보다는 주거정책을 집행을 총괄하고 주택 관련 투기 단속을 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권 보호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확대로 비대화를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투기 근절의 실효성, 그리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 주거권 실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이러한 상설 감독기구 도입 시의 기대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적이고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국민 경제에 대한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도입 시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부동산 법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부동산 세금을 투기윤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인 주택거래를 국가가 감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로서 주거권을 침해하는 투기 예방을 위한 시장관리와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감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현행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규정처럼 국민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권을 실제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일반 국민을 통제하는 기구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기구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서 금융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시장과 다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에도 금융시장처럼 부동산 투자회사와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감독하고 투기 예방과 실수요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거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그다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 예방이라는 강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도입은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규모는 기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기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 법규를 정하고 있고 거래 감독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과 거래를 보호하고 직접 감독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과 부동산 투기 처벌 법규, 부동산 과세 강화 세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보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많은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가 과연 종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용두사미로 만들거나 제대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왜 만드는 걸까요? 진정 50년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종식을 원한다면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임기 내에 취임 전 집값으로 돌려놓기 위한다면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호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분석원 정도 말고 그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질서를 관리를 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구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임재만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각 패널 분들께서는 약 한 10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임재만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임재만입니다.
예,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 교수님 먼저, 잠깐만. 오디오가 예, 떨려서 입에 조금 더 안쪽으로 대보세요. 가깝게.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 김재만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조금 떨립니다, 목소리가.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예. 예, 제가 이게 환경이 모바일 환경이라 지금 조금 음성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된 그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그 성과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마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다주택자 또는 이 갭투기하는 여러 투기꾼,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로 인한 가격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에는 뭐 아주 거시적인 이유부터 또는 이제 세계 경제적인 차원까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가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막지 못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제도나 어떤 정책 수단의 환경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제도나 법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투기에 의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통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특히 주택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재화이긴 하지만 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과 누구에게나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관행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요. 감독기구와 같은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나 또는 이제 불법거래, 탈법거래를 잡아내는 이런 절차나 제도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거래가 일어남에도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권 중에서 특히 주택에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 대부분 나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뭐 공정주택법이나 공정거래법 또는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고주택인 경우에 주택 소유자가 매수자에게 주택에 대한 품질을 모두 알려야 되는 거, 뭐 등과 같은 많은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뭐 미국의 주택청 같은 경우는 앞에서 구제이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청 모델이 있는데 주택청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또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 규제 기관을 해서 부동산을 서비스하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면허, 교육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터키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 감독 기구와 같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터키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주택청을 신설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독기구가 사실상 저는 사후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책이 꼼꼼하게 설계가 되고 그 설계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불법 탈법적인 그런 거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래서 제도의 설계와 집행과 사후 관리라고 하는 큰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중고 거래만 얘기하는데 건설에서 분양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자 문제라든가 주택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설 매매 금융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와 사후 감독 기구로서의 세 가지 축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부동산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많은데 분쟁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이제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상담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발표를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따로 요약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구재희 소장님 의견에 더해서 뭐냐면 부동산 생산과 관련한 감독도 포함을 하는 게 좋겠다. 마치 최근에 라임 사태처럼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을 감독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종의 유비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시가격 제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정규 박사님께서 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임재만 교수님은 다음 토론에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이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박정규입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신 구재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발제문에서 그간의 정부 정책과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셨고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부동산 시장 관련 연구를 하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국민 경제와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와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구재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깐만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신가요?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 아니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까요? 예,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예, 토론문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첫째, 우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이제 고유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의 영역과 또 육성해야 하는 영역과의 적절한 조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행태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은 실거주 목적, 또 투자 목적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분리되기도 합니다.
투자 목적의 비중이 높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융상품을 규율하는 수단을 빌려서 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이제 구제희 소장님께서도 주거권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그 사회적 가치를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차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넘어서서 그 부동산 안에 거주하는 사람, 또 점유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수요자 보호, 또 원주민 보호, 임차인 보호, 또 1주택자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이런 용어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즉 주택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다른 부문과는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날로 부동산 정책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임재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복지, 주택 공급, 세제, 금융, 또 심지어 교육 정책까지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이제 범부처가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정책 의제를 결정하는 임재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부작용과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 그런 조정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논의가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의 영역과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육성의 영역의 조화도 이룰 필요가 있겠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날로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영역은 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개업, 간평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융, 또 프로테크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매물, 중개로부터 시작된 그런 온라인 기반 부동산 산업의 영역이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관리, 가치평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규제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날로 확장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과의 조화 전략 이런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포털 같은 사이트는 부동산의 영역이긴 하지만 해당 기준과 관계되는 법령은 정보통신법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관련 산업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필요할 경우에는 함께 공유해야 되는 정보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즐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면 그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과 틀을 만들어주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정책 환경 변화로 주택의 상태 조사라든지 주택을 관리하는 산업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 시행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산업 발생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이들 산업이 태생하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관련 기반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거래가 좀 확산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고 또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또 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규제의 영역과 육성의 영역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지속 가능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 시장의 불안, 상승에 대해서만 논의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 충격 발생 시 가능한 위기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도
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급격한 상승도 있지만 급격한 하락, 양방향을 모두 보는 것이 맞고,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 충격 등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불안 양상을 보였고, 또 이러한 양상은 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좀 저성장이 지속되고 또 소득 상승은 정체되는 가운데 주택 자산의 가격 상승은 금융 충격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여겨집니다. 금융 충격 발생으로 인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취약성 분석 등을 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 또 필요하면 매뉴얼도 마련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먼저 이제 정책 대상 기준과 규모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최근 실수요자 지원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 최초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저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생애 최초라는 통계와 정책 대상 가구를 세대주가 된 이후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국세청의 도움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소요, 이런 통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본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고, 이를 또 어떻게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영역은 또 전문가, 분석가와 연구자의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소요 분석은 계속 많아지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한 통계 DB 구축, 적절한 분석 방법론 구축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사후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과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번 정책 변화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도는, 공공에서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는 이런 관련 정책들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 결론은 저는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의 영역과 또 육성의 영역이 조화되고 또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하방 위험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부동산 참여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인 파악, 또 정책 소요 분석 파악, 또 정책 변화로 필요한 선제적인 제도 기반 마련, 이런 분석과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신자본주의에 걸맞도록 편성되는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새로운 요구에 맞는 통계 정비, 협력 생산, 정책 소요 파악 등등을 앞서 임재만 교수님 토론과 다르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최은영 소장님께서 발제를, 토론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드릴까요, 최 소장님? 제가 공유를 해봤는데 공유되셨나요? 제가 공유를 제 걸 중지할게요. 그러면. 네, 공유되셨나요?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을 하시죠. 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기구가 있는데요. 유엔 주거권, 전 주거권 특보였던 레일리아니 파르아라는 분은 주거 전략이라는 걸 국가마다 만들어야 된다. 주거권 보호를 하면서 반드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고민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토론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한 부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주거 정책을 주로 하는 기구가 국토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제 정책,
이라든가 금융정책이라고 해서 기재부나 국세청이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정부 부처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이 주거 전략의 모니터링 기구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사실 이름은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정부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라는 게 왜 불편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인지가 좀 불분명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있잖아요. 뭐 상업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집이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계속 주거권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이다, 주거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도 찾아보면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징 스트래티지고 뭐 하우징의 퀄리티를 감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우징과 관련된 논의가 많다라는 점에서 일단 좀 이 기구의 명칭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 이제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발제자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주거권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거랑 주거라는 걸로 바라보는 건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고 할 때 너무 넓다, 범위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과 관련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규제나 감독 기구의 필요성은 유엔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주거권이 보통 침해되거든요. 임차인의 주거권은 임대인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주거권을 보호할 것이 국가의 의무로 유엔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주택의 문제를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라는, 국토부에 지금 만들어진 불법행위 대응반 정도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 이 투기 행위에 사실은 부동산 중개인,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와 같은 일부 사람만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기 수요들이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관할하는 내용도 그런 적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구의 필요성은 국제사회가 국가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부족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감독 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매매 시장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임대차 시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요. 근데 주택 매매 시장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 투기 행위에 의한 주거권 침해도 매우 심각하지만, 제가 일선에서 보면 이 임차 시장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도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인데 얘가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주택을 쪼개기를 한다든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빈곤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좀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불법적으로 주택을 쪼갠다든가, 주차장을 바꾸어서 거기다 방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세를 살게 한다든가, 이런 옥탑방의 불법 행위도 길 가다 보면 대부분 있는 행위잖아요. 그런 이건 이제 완전한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이어서 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어요. 법적 기반은.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죠. 단속하라, 불법 행위. 근데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자체는 밀접하게 시민들, 이게 이제 투표하시는 시민들 유권자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초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감독하는 기능이 적어도 시도 단위, 중앙부처 단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임차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치는, 얘가 사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경기도의 다가구 주택을 불법적으로 쪼개서 한 10몇 개 방을 들이면 1억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차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들을 이렇게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들은 이제 조직과 인력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그 뭐 여하튼 이름이야 어떻게 됐든 이 감독 기구에 있어서 임차 시장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품질이 낮은 집들이 지금 그 마구 그 임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세를 놓으면 안 되는 집들, 지하에 물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곰팡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뭐 이런 집들에 관해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임대차 시장에 관한 규제의 영역이 이 감독기구에 꼭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봐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감독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발제자 하신 것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의하면서도 이 감독 대상에 부동산 회사나 중개사 등의 제한된 시장 주체보다는 좀 더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임대차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개인들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게 좀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움츠러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들 전반에 관해서, 사람, 조직 전반에 관해서 감독 기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감독 기구는 임차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인력과 조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사후적으로 계속 사고가 나고 나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 동해에서 펜션에서 사고가 나서 올해도 몇 분이 돌아가셨고 작년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택에서의 불법 행위, 그 무단 용도 변경으로 집을 그냥 펜션으로 쓰고 있고 이런 일에서 발생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 품질에 대한 그런 단속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유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유럽의 기구만 설명을 드리면, 벨기에의 브뤼셀에 는 주거품질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실 텐데요. 천장의 높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높이가 되고 있는지 나가서 보는 거예요. 곰팡이가 너무 많거나 그 쥐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구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아까 이제 박청규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 품질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감독 기능이 미약했다라는 점에서 그 뭐 다른 기능도 급하니까 좀 이렇게 가지 말고 이참에 우리가 지금 31년 만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여기에서 하나 또 중요한 건 그 임대소득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불법 행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대차 시장 쪽에 아까 뭐 이 연간 1억이 나는 소득에 관해서 얼마나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을까요? 거의 0원일 거거든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돼 있어서 거의 0원일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 기능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균형 있게 보자. 주택 시장은 매매 시장도 있지만 임차 시장도 있고 임대차 시장도 있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결국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다. 연간 1억이 소득이 나오는데요. 임대료로. 이 집이 집값이 10억, 20억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균형 감각 있게 이 감독 기구를 구성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그 바쁘신 양경숙 의원님께서 다시 또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예, 그 최은영 소장님 평소 그 열심히 하시는 만큼 아주 화끈하게 부동산 감독원에 대해서 그 기능을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아까 그 박청규 박사님께서 위기 관리 시에도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감독 기구의 감독 영역, 뭐 미국 토지은행도 뭐 그 예입니다만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영역에 추가를 해서 최 소장님은 주거권 침해를 하는 전반을 대상으로, 왜 주택의 시장 관리형만 그 감독하느냐, 사실은
주거권 침해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감독 영역을 확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택 품질 플러스 주거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영역도 감독의 대상에 넣고 모니터링에 대한 감독 영역도 좀 더 유엔의 권고처럼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김태근 그 민생경제위원장님께서 그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그 최은영 박사님 그 화면 공유 좀 중단해 주시면 저희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행해 네, 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저는 토론할 예정인데요. 그 토론문 치고 좀 깁니다. 이렇게 길게 작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저는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면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베네수엘라 정책이라는 이런 이론을 어디서 유포하냐면 부동산 대학원에서 유포를 해요. 근데 그 기자님들이 부동산 대학원에서 그걸 배우시고 바로 그거를 또 언론에다 유포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길게 토론문을 작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한번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해서 계속 유연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 여부와 관련해서 그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토지 재산권의 수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재산권은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므로 입법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토지 재산권은 어느 재산권보다 훨씬 사회적 영향력이나 기능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부패해서 법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이렇다는 걸 밝혀드리고 이거에 대한 현행 헌법상 규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19조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자유시장 경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을 보시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2조에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그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사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그 언론 보도가 이 13조 1항만 인용을 하지 여기 뭐 119조 2항이나 122조는 전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헌법상 경제 조항에 대해서 그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119조 1항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119조 2항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구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로 보고 있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 1999년도 12월 22일 날 그 청구된 내용인데요. 이 기본 내용이 지금까지 벌써 30년이 넘도록 이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성격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봉건 시대는 관리처분권을 봉건 영주에게 그 이용권을
지세나 소장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영민에게 귀속시켰다. 근데 봉건 사회가 붕괴된 후 이제 근대 시민 사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절대적인 소유권을 보장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개인의 자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은 텀블링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갔다가 그 뒤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렇게만 가서는 도대체 이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형편해지고 사회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대폭 수정되게 이르렀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토지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일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토지 공개념 이론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토지 공개념 규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대 국가에서 토지 재산권이 사회적 제약이나 사회적 의무성을 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경영 관련해서 UN 헤비타트에서도 토지 소유권의 규제 내지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렇다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무제한 가능한 거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 122조는 그 123조 재산권과 규정에서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상 없는 재산권의 제한의 근거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37조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법률 이유로 법률의 근거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는 무엇이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체로 국토에 대한 이용 제한은 헌법상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헌법 제 119조 1항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취지고요. 그 침해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자체의 말살 정도가 돼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토론회를 위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상 유연성 심사 기준이 되는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이 뭐냐?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크게 4가지인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여기까지는 다 이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때 가장 대안 수단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라는 취지고요.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으로 큰 틀에서 부동산 감독기구의 유연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대한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서 기본적인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많은 방법이나 제한이 허용된다라고 하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똑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된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국회의 방법에 의한 입법 형성권, 국회에서 자유롭게 넓게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아까는 이제 89년도
지금 99년도 거 보여드렸는데 그럼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 입장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토지재산권 규제에 대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중 이제 일부를 국가가 재건축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의 2017년 2월 3일자 기사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이 약 19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19억 3천억 환수한다는 얘기고요. 대치쌍용 2차는 7억 정도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3억 정도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6억 4천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2억 8천을 환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중 반포주공 1단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새로 시행되기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을 하면서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억을 납부를 안 하시는 거죠. 대치쌍용 2차와 잠실주공 5단지는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적용되는 아파트로 단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반발이 많았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강남 구민회관에 했었고 저는 이거는 위헌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2019년 10월 27일 날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행금지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 규정과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정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 규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가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국가도 규정한 이 사건 환수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금액에 따라 10%, 20%, 30%, 40%, 50% 그렇게 유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하여 결코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행금지 원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관련 규정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단의 적합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통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만 한다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 주택 시장이 안정되며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을 통해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다 하더라도 신설한다 하더라도 토지와 재산권을 신설을 통하여 토지와 재산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만 잘 만들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1999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유형 결정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률적 획일적 토지 재산권의 규제는 유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유형 결정이 나온 이유가 크게 이런 건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택지의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각 집안의 사정들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토지 소유 부담금 있는데 기간에 제한 없이 고율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그러니까 매년 택지 가격의 4%,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 다 종부세가 떠오를 텐데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세금에 따라서 0.6, 1.2, 1.8, 뭐 3, 4, 5 이렇게 금액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런 위헌 결정 참고하셔서 부동산 감독 기구에 대한 법률을 만드시면 위헌 시비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민변 민생경주위원회의 좀 정책에 대한 의견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헌법적 법률적 평가는 아니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주 감독 기구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한 15분이 오바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아까 그 국토연구원의 박청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강 다운되었을 때도 그런 부동산 감독기구를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할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도시개발청을 도입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주택, 토지에 대한 정책을 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현재 방안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돌파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 소멸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 집중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입장은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임대주택은 소득분이 70%까지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장기 공고임대주택이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구촌의 도시 역사상 임대주택을 도심 내 집중 공급한다고 해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사님들이 다른 반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도심 집중 완화와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구재희 박사님께서 제시한 방안 중에 주택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택도시개발청으로 해서 보다 더 우리나라의 사실 행정수도 이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부동산 감독원보다는 주택 도시 개발을 통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저희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 또는 필요에 따른 주택의 공공성에 기반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런 공익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독기구의 정당성도 충분히 그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패널 토론을 끝내고 이게 플랫폼 플로어이긴 합니다만 플로어에서 토론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플랫폼에 참가자를 클릭하시면 참가자의 모니터 메뉴판에 맨 왼쪽에 보면 손들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들기 표시를 누르시고 질의를 하시고 싶거나 또는 대답을 듣고 싶은 발표자나 패널 분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연결을 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자 포함해서 오늘 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가자 창에 손들기를 클릭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플로어 토론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하네요. 지금 34분께서 이 토론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직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면 발제자와 토론자들 상호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심호흡을 가다듬으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부동산 감독 기구가 왜 필요한가에 관한 논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논점은 그렇다면 구체적 대안은 무엇이 돼야 하느냐 하는 방향으로 크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가에 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오해일 수도 있고, 그 오해는 사실상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국민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박천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미래지향적 부동산 산업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왜 필요한가 부분도 재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그다음에 구체적 대안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 대상을 매매 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산 시장과 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에도 더 확장을 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근 위원장님이나 최은영 소장님께서 좀 더 보완적인 토론을 아주 유익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패널과 토론 발제자 사이에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야박하게 쓴 것 같아가지고 약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패널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각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지만 않게.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임재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집행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행은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작동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를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박천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규제뿐만 아니라 육성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규제기구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지, 국민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혹시 이제 하락한다든지 할 때 하방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효율적인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주식값이 폭락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금융감독원이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됐다 그래가지고서 중소기업 보호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필요 없는 거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하방 위험에 대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에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다. 아까 정책 기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제 최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엔의 권고대로 주거권 보호에 충실해야 된다. 또 임차인에 대한 관리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리얼 에스테이트가 아니라 하우징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또 대안도 필요합니다. 아까 부동산 전자거래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동산의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그리고 투자
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등록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나 지속적인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전자거래소를 통해서 임대차나 투자 주체들이 다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를 한다면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가 8월 21일 날 이걸 발표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해서 정부안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대통령님의 언급 이후에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는데요. 베네수엘라 모델 포함해서요. 사실은 뭐 전혀 이 부동산 감독기구의 성질이나 성격 또 기능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시중에 배포돼서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정말 부동산 감독기구가 마치 국민을 감독하고 투기꾼들을 뭐 보호하는 그런 제도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김태근 변호사님 논리 그 법률적인 해석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정말 부동산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시장을 관리해서 국민들을 실수요자 국민들을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기구로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패널 토론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패널 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보완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역시 이 그 인터넷 플로, 전자 플로어에 들어와신 분들도 계속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그 질문 또는 토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건 소개가 안 되나요? 채팅에 지금 저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지금 채팅에 들어와 있는 건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저하고 그 컨트롤 타워하고 논의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거는 그 담론의 대립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론의 대립구도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 현 정부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본의 아닌 오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패널분들하고 발제자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나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주식 거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담합을 하거나 불법 거래를 하거나 작전 세력을 통해서 주식의 차익을 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부동산에서 그러한 작전 세력에 의한 거래라든가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담합 거래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차익에 대한 환수 문제나 그거에 대한 처벌 문제는 주식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담론은 부동산의 그런 거래는 괜찮고 주식의 거래는 그런 거래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데 그런 오해부터도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런 그 토론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뭐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나 하면 오늘 사회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유재산 특히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사유재산을 감시한다라는 일부의 논점과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발제자와 패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공성 특히 집의 경우에는 강제 수용, 공용 수용을 통해서 그 택지를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짓는 집들인데 그 집을 짓고 난 이후에는 그 공공성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은 여타 붕어빵 같은 거와 다르게 기본적인 필수재화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태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결에서 그 토지나 부동산의 가치 형성 구조와 관련했을 때의 그 공동체성이나 공공성,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가치의 공동 창조 기능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보다는 부동산감독원이 개념적으로 선제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가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고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기구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그 단어가 좀 그렇다면 크게 보면 자산감독원 구조고 그 자산감독원 구조에 금융자산 감독 구조는 있지만 실물자산 감독 구조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니 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회자로서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 말씀도 이거로 가름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를 기획을 하시고 순수히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끝까지 중요한 의견을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재하신 양경숙 의원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참 바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안해 주신 모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물론이고 오늘 온라인 영상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 영상 토론회라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김용창 교수님께서는 최고의 전문가답게 토론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인 우리 구재희 소장님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분석해 주시고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구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감독기구 설치 방안의 구체성까지도 또 기대 효과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임재만 교수님은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미리 토론문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부동산 감독 체계와 외국의 사례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감독기구 설치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천규 센터장님은 부동산 시장과 산업 기반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목소리가 너무나 좋으셨어요. 네, 아주 잘 들렸습니다. 최은영 소장님은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임대차 시장 주거 품질에 대한 감독 기능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님은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가로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말씀이 보석처럼 훌륭하고 또 중요한 분석들 또 제안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급을 비롯한 어떠한 대책도 사실상 허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변칙적인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 설치가 시급합니다. 오늘 전문가 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도 전달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또 윤우독 기재위원장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보내주신 축사와 모두 포함을 해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리를 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자료집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께 보내드리고 제가 한번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양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아유. 제도화에 가장 큰 중책을 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준 김혜리 비서님께도 또 특별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이걸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